그녀는 담담한 고백으로 시작한다. 저는 우울증을 20년간 앓은 경력자입니다. 팔과 다리를 칼로 그어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시 고백이 이어진다. 저는 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범입니다. 우울증 20년, 은둔형 외톨이 7년, 자살 시도 10년. 자살이라는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럼에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한 조각이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젠 안다. 이 모든 게 우울증 때문이었다는 걸. 끝내 스스로를 죽이지 못한 그녀가 세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 나온 이야기. 언젠가 다급하게 무엇이라도 꼭 붙잡고 싶을 때 이 책의 한 문장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도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선도 의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울의 바다에 구명보트 띄우는 법. 지은이는 오렌지나무, 발행은 해다 출판사입니다. 이 작가분은 20년간 이어져 오던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남겨질 가족들 때문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점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한 20년 전에 제 친구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왜 자살까지 했는지 쉽게 이해는 못했거든요. 말하는 거나 행동에서는 주변에서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 저자의 이야기를 보고 이 우울증이라는 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우울증을 현재 겪고 있는 분이라든지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20년간 앓은 경력자입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우울증으로 인한 공백기를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알바를 하고 이것저것 경력을 쌓았을 시기가 저에겐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날린 시간이 아니에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과 맞서 싸운 투쟁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신체적인 병이라면 투병을 핑계로 댈 수 있겠지만 우울증은 그러기도 어려워요. 아직도 우울증은 입시에서든 취업에서든 터부시 되는 병이니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진짜 솔직한 이력서를 써보고 싶어요. 내 병이나 인생을 수치스러워하며 숨기는 대신 나 이렇게 열심히 싸워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죠. 제가 우울증을 알았던 기간은 약 20년이에요. 초반엔 운둔형 외톨이 생활이 7년 정도 이어졌고 자해 충동이 강했어요. 이후엔 뒤늦게 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원에도 다녔는데 이때는 자해 대신 자살 충동이 수년간 계속되었죠. 우울증 증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되었던 왕따 문제로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공부를 계속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면서 급작스럽게 시작된 사회적 고립은 곧바로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으로 이어졌어요.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고 친하지 않아도 대화를 나눌 친구가 있고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일상의 틀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런 일상이 무너지자 정신도 같이 무너져 버렸죠.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무척 아프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의 일상적인 안부 문자나 전화는 비수가 되어 제 등에 꽂혔죠. 그래서 휴대폰을 없앴고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결국엔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운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죠. 심할 때는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집중력, 기억력도 점점 약해져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N수생으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우울증이 계속되는 한 공부를 못할 테니 결국 수험생 생활이 끝날 가망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는 무기력이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지독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혐오가 심해질수록 우울증은 더 깊어졌고 우울증이 깊어질수록 일상은 점점 무기력해졌죠. 이 끝없는 악순환 속에 저는 꼼짝없이 갇혀버렸어요. 급기야 내 몸뚱이 또한 견딜 수 없어졌고 먹는 것도 죄스럽게 느껴졌죠. 어느 날은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어느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이나 다리를 칼로 긋는 자해 행동을 시작했죠. 하지만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자해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자 이불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오열했죠. 아마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를 읽고 저만큼 아즈카반이라는 감옥의 고통을 이해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울증은 모든 희망을 삼켜버리는 디멘터와 같았으니까요. 디멘터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생물체 중 하나인데 사람들에게서 희망과 행복 이런 감정들을 빨아들이고 절망만을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대학교에 합격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계속되는 대입 실패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대학만 가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혐오는 대학에 다니면서 더 심해졌어요. 선배들에게도
누나라고 불리는 신입생, 고등학교를 자퇴한 운둔형 외톨이, 남들보다 한참 부족한 사회성, 못난 외모, 어색한 옷차림 등등. 게다가 또래들이 졸업할 때쯤 입학하는 바람에 생긴 나이 문제는 평생 발목을 잡을 것만 같았죠.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뭉치자 열등감,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운둔형 외톨이일 때 경험했던 자기 혐오는 사실 실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들이 여러 개 생긴 거였죠. 현실 세계에서 제 인생은 한참 뒤처져 있었고 이미 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상대로 열등감을 느꼈어요. 내 존재가 부끄러웠고 그래서 숨고 싶었고 이미 망한 것이 분명한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같아 불행했죠. 그런 와중에 시험 기간이라도 닥치면 목을 맬 나무를 고르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어요. 남은 답은 자살밖에 없는 것 같았죠. 이미 망해버린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했어요. 그렇다고 망한 채로 비루한 삶을 연명하고 싶지도 않았죠. 죽고 싶지 않았지만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학교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더 이상 길을 건널 때 주위를 확인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엔 자살할 장소와 방법, 날짜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제가 자살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겠죠. 제 인생에서 자살이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그날, 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 시도를 멈췄어요. 하나는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자살한 부모님의 시신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라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자살은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걸, 제 부모님은 저의 시체를 보는 것보다 폐인이 된 저를 평생 부양하는 쪽을 택할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나서 깨달은 이 사실들은 자살을 향한 제 의지를 완전히 꺾었어요. 물론 이후에도 자살 충동은 끊임없이 올라왔지만 변한 게 있었어요. 이제는 우울증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에 의미가 생겼죠. 우울증에 맞서서 고통을 참아내는 매 순간 저는 부모님을 살리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 뒤로 이 3년간 저는 삶과 죽음 사이에 갇힌 채 그저 버티고만 있었어요. 자살 충동이 올라오면 계단 난간이든 의자 팔걸이든 내 손목이든 꽉 붙들고 이를 악물었죠. 고통이 모든 감정을 말려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울지도 못했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처럼 당시에 전 한 줌 햇살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요.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이 병인 줄 몰라요.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우울증을 병으로 인식하는 거였어요. 우울증이 병인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뜻밖에도 상당수의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우울증에 걸리면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울증 회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게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긍정적이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만 전 너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에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걸, 그래서 우울증 필터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환자들이 자기가 실제보다 더 못생겨 보이고 더 멍청하게 느껴지고 더 무능력하게 여겨지는 게 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모든 것들이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이라는 걸, 객관적인 현실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항상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고 훨씬 예쁘고 훨씬 성격 좋고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우울증에서 많이 회복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진짜 사실이었어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은 기회가 있었죠. 그때 제 인생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결코 망한 게 아니었어요. 성격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사회성도 좋았어요. 실제로 전 많은 일들을 해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우울증 때문이었죠. 외모 콤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울을 보는데도 외모에 대한 평가는 우울증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요. 이런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전 자신이 못생겨 보일 때마다 그분이 오셨군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게 우울증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이젠 외모 콤플렉스가 더 이상 자기 혐오로 이어지지 않아요. 우울증의 먹이가 되는 생각 하나는 이렇게 사라졌죠. 생각은 최대한 밀어내기.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부 소진돼 버려요. 공성전 끝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죠.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음의 면역력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를 지켜줄 게 하나도 남지 않아요. 바닥난 방어력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선 일단 고통부터 줄여야 하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그만큼 정신력이 회복되거든요.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최대한 끊어내는 거예요. 생각의 끈 한쪽을 우울증이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말을 들으니 다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나요? 그게 되면 우울증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물론 처음부터 생각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5분 정도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죠. 하루에 딱 5분만 우울증에 잡혀있던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고 재미있는 일,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단 매일 한 번은 꼭 그렇게 해야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규칙적으로 몸에 습관이 배게끔 하면 어느 날 이 5분들이 쌓여 내면의 치유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생각을 끊어내는 방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알아차리기. 이 모든 우울하고 끔찍한 생각들이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걸, 이런 감정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외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차려야 해요. 특히 우울증이 심할 때 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원인을 찾겠다고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들을 끄집어내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이때는 자신을 분석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들에 집착하지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순간에는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죠. 우울증은 우리의 모든 감각에 필터를 씌워 놓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모두 이 우울의 필터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향기로운 냄새도 이 필터를 거치면 생선 썩는 냄새로 변하죠. 그러니 이럴 때는 냄새 맡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우울증이 심할 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능력도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선 생각이란 걸 하면 할수록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땐 지금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불안감 등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그건 제대로 된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울증의 한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향해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진짜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거 다 알아. 2단계, 맞서 싸우기.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생각과 싸워야 할 차례예요. 적을 확인했으니 잡아야죠.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 하나를 발견했다면 거기 압도되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그 즉시 저항하세요. 소리치면서 마음껏 욕해도 좋아요. 그런 생각이 발견되면 저는 머리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면서 그만해, 됐어. 혼자 잘나셨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해요. 이때도 마음속으로 혼자 말하는 것보다 입 밖으로 소리내 말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사람들이 듣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싸움에서 꼭 이길 필요까진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 처음에는 얻어맞고 뻗는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바보 같은 생각들에게 화를 내고 거부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예요. 100번 싸워 99번을 졌다 해도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통제한다는 건 우울증이 없는 이들에게도 힘겨운 일이에요. 잘 안 된다고 실망부터 하면 오히려 우울증이 해로워요.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 우울의 정도도 조금씩 줄어들 거고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의 싸움도 끝이 날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해요. 3단계, 몸을 피곤하게 하기. 생각과 맞서 싸우려면 미친 듯이 날뛰는 생각 자체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죽을 만큼 피곤하게 만들어서 생각 자체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몸을 힘들게 하면 생각도 자연히 힘을 잃죠.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차단도 잘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몸 쓰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지쳐 쓰러질 정도까지 걷다 보면 고통스러운 생각이 사그라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하루 종일 매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미스터리 쇼퍼 알바를 한 적도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건 일종의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명상의 핵심은 결국 현재의 감각에 집중해서 생각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걷기는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죠. 같은 원리로 즐거운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일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울증이 심할 때는 명상을 하는 것도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어려우니 걷거나 몸 쓰는 일을 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밖에 나가 물건 3가지 사오기. 몸을 쓰는 활동은 우울증 치료에 약만큼이나 좋은 효과가 있어요. 알바도 좋고 그냥 거리를 걷는 것도 좋아요. 밖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든 몸을 많이 움직이고 엄청 피곤해지는 일이면 돼요. 몸이 피로하면 생각 자체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도 약해지거든요. 단, 운동을 시작하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우울증일 때는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특히 지루하게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되는 헬스 같은 운동은 더욱 그렇죠. 그러다 보면 등록해 놓고도 자주 안 가게 될 거고 결국 난 이것도 못 해내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난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운동을 시작한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셈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부담 없이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로운 활동을 선택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기 위해 처음 했던 일은 다이소에 가는 거였어요. 이 방법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일단 목적지가 확실했죠. 우울증 때문에 에너지도 거의 없는 사람이 무작정 거리로 나간 다음 그 후에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정처 없이 걷다 보면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이 더 심해지기만 하죠. 그러다 보면 처음의 목표는 금세 잊은 채 다시 침대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처음 외출을 감행했을 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만 가도 숨이 막히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한동안 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기도 했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기 전에 목적지와 할 일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면서 외출이 좀 더 편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정신이 앞으로 닥칠 일들을 견뎌낼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짜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 가서 물건 3가지 사오기 이런 미션을 걸고 외출을 시작했어요. 다이소라는 곳이 저렴하면서도 재미있는 물건이 많은 장소라는 것도 장점이었죠. 우울증이 심할 때는 호기심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잖아요. 그런데 물건 3가지 사는 게 미션이니 어쩔 수 없이 진열대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푹신해 보이는 쿠션들, 스케치북의 하얀 종이,
알록달록한 머리끈들, 당근이 달려있는 볼펜, 난생 처음 보는 아이들 장난감. 오랜 우울증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던 제게는 이곳이야말로 신천지였어요. 그날 제가 사온 건 어쩌면 물건이 아니라 호기심 3가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사온 것들을 모아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그냥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사인펜으로 스케치북에 선도 긋고 뜨개질도 한번 해봤죠. 이 미션을 완수하고 제가 얻은 것은 다음과 같아요. 1. 상쾌한 바깥 공기를 쐬고 몸을 움직인 것. 2. 길거리의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잊고 있던 일상생활의 온기를 느낀 것. 3. 뭔가를 결정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4. 새롭고 예쁜 물건들을 보면서 우울증에 대해 잠시 잊을 수 있었던 것. 2년 전 처음으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이소에 다녀왔을 때 이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전 쓰러질 만큼 힘들었어요. 다이소에 다녀오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겐 이 시도야말로 위대한 첫 걸음이었죠. 꼭 물건을 사오는 미션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돌아오기, KFC 가서 치킨 한 조각 먹고 오기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미션을 정해서 시도해 보면 돼요. 처음에는 한 장소를 정해서 매일 가다가 외출하는 게 좀 익숙해지면 장소를 바꿔가며 다녀도 좋고요. 대신 출발하기 전에 장소는 명확하게 정하고 가야 해요. 그냥 분위기 좋은 카페가 아니라 스타벅스 땡땡점 이런 식으로요. 목적도 구체적이어야 해요. 서점에 간다면 어떤 작가의 무슨 책을 사오겠다고 미리 결정하고 가야 돼요. 어디든 괜찮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출발한 다음 흔들리지 말고 목적지로 향하세요. 몇 번 하다 보면 예쁜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필요한 건 일상이지 휴식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렸을 때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게 우울증에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나을지 선택하는 일이에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자각할 정도라면 이미 고통에 많이 시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이든 학교든 다 그만두고 한동안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거지 휴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번아웃된 상태라면 적당한 휴식으로 치유될 수 있겠지만 우울증은 상황이 달라요. 우울증 환자는 이미 부정적인 사고에 잠식당한 상태예요. 단순히 보기 싫은 사람들, 하기 싫은 일, 힘든 공부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단계는 지난 거죠. 머리 안에 자리 잡은 우울증 공장은 내가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우울과 불안을 만들어내거든요. 우울증은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길수록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 몇 달만 쉴 생각이었는데 무기력증 때문에 점점 아무것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외출조차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운둔형 외톨이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혼자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내면을 향하게 돼요.
이때 집에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줄 외부의 자극도 거의 없죠. 그러다 보면 우울이나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게 돼요. 직장이나 학교같이 소속된 곳이 없고 만나는 사람들도 줄어들면 자존감도 함께 낮아지죠. 우울증은 이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때 최대한 덜 끌려갈 수 있는 방법은 일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일어나면 씻고 하루 3번 제때 밥을 먹고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거죠.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걷기, 햇볕 쬐기, 바람 쐬기, 공부, 일, 취미생활, 놀러가기 같은 것들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는 만큼만요. 그동안 놀고 쉬는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버거운 일상이 우울증의 원인이었다면 일상의 틀을 세상이 아니라 내게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울증 환자에게는 휴식이 아니라 이렇게 균형 잡힌 일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도 취침 시간, 밥 먹는 시간만큼은 정말 무조건 지켜야 해요. 일상의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많은 것들이 함께 무너져요. 생체 리듬이 망가지면 뇌뿐만 아니라 몸까지 같이 땅굴을 파기 시작하거든요.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에서는 학교나 회사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억지로라도 아침에 일어나 나가야 하고 하기 싫어도 맡은 것은 해야 하고 주위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잠깐이나마 햇볕도 쬐게 되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다니는 거라도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우울증으로 힘들 때마다 휴학하거나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밑바닥이 없을 것 같은 땅굴을 팠죠. 쉰다고 우울증이 낫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휴학으로 나이만 더 많아지고 남들보다 몇 걸음 뒤처졌다는 현실이 또다시 우울증을 악화시켰기 때문이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자퇴도 휴학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한 활동들을 시작할 거예요. 결국 우울증 치료의 핵심은 일상의 틀을 튼튼히 지키고 그 안에서 잠시 뇌의 주의를 돌릴 일들을 찾는 것이지 틀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휴식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일상의 틀을 지켜내기가 불가능할 때 혹은 해야 할 일이 지나치게 많아서 취미 생활이나 걷기, 바람 쐬기, 놀러가기 같은 우울증 치유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잠시 필요한 것뿐이에요. 화를 내는 건 아직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와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족들이 많아요. 방문 잠그고 들어가서 죽고 싶다며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인지 보통 환자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뭐가 문제냐고 다그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아예 대화를 단절하고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내버려 두세요. 가끔 평온한 목소리로 일상적인 말을 조금씩 건네는 건 괜찮아요. 냉장고에 카레 있으니까 데워 먹어. 이처럼 대답할 필요가 없는 말을 매일 하는 거죠. 대화를 거부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자기 상처를 이야기할 만큼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반박 없이 들어주고 내 탓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가족 간엔 남에게는 하지 않을 모진 말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매일 편안하게 말을 건네는 건 신뢰를 쌓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신호를 꾸준히 보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거부하진 않지만 심하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생각과 달리 긍정적인 신호예요. 화를 내는 건 아직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상대방을 믿고 있고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화를 낼 만큼 아직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정말 심하면 화낼 힘도 없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를 만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입을 닫고 자살하러 가죠. 대화를 할 때는 일단 맞장구 치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사과를 원하는 것 같으면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속으로는 화가 나고 반박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참아주세요.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인지는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게 중요하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마음의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상대방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그때 엄마가 뭐 하고 있었지? 닭볶음탕 준비하려고 부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기억을 더듬어 퍼즐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자기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과정 또한 치유에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소통이 좀 쉬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대화하죠. 아이가 유치원에서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으며 울 때 아이의 마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던 경험이 모두 있을 거예요. 방법은 그때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존재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과 같아요. 보통 이걸 공감이라고 하지만 그 바탕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환자도 감정 조절하는 걸 배워야 해요. 분노와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이상하게 밖으로 표현할수록 더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환자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받아줘야 하지만 어느 한도 이상을 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어요. 화를 잘 내는 방법,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가족들이 같이 공부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같이 짜보는 것도 좋아요.
치료는 어느 병원에서 받고, 취미 생활로는 뭘 해볼지, 외출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할 건지,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떤지 등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다 보면 환자 본인도 우울증에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알지 못할 고통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이따금씩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가라앉거나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던 제 친구도 이 책을 봤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책이 나왔으니 우울증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몸을 관리하듯이 마음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담담한 고백으로 시작한다. 저는 우울증을 20년간 앓은 경력자입니다. 팔과 다리를 칼로 그어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다시 고백이 이어진다. 저는 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범입니다. 우울증 20년, 운둔형 외톨이 7년, 자살 시도 10년. 자살이라는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럼에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한 조각이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젠 안다. 이 모든 게 우울증 때문이었다는 걸. 끝내 스스로를 죽이지 못한 그녀가 세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 나온 이야기. 언젠가 다급하게 무엇이라도 꼭 붙잡고 싶을 때 이 책의 한 문장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도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부정적인 시선도 의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울의 바다에 구명보트 띄우는 법. 지은이는 오렌지나무, 발행은 해다 출판사입니다. 이 작가분은 20년간 이어져 오던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남겨질 가족들 때문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점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한 20년 전에 제 친구도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왜 자살까지 했는지 쉽게 이해는 못했거든요.
말하는 거나 행동에서는 주변에서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 저자의 이야기를 보고 이 우울증이라는 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우울증을 현재 겪고 있는 분이라든지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20년간 앓은 경력자입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우울증으로 인한 공백기를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알바를 하고 이것저것 경력을 쌓았을 시기가 저에겐 거대한 공백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안 하고 날린 시간이 아니에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과 맞서 싸운 투쟁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신체적인 병이라면 투병을 핑계로 댈 수 있겠지만 우울증은 그러기도 어려워요. 아직도 우울증은 입시에서든 취업에서든 터붓이 되는 병이니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진짜 솔직한 이력서를 써보고 싶어요. 내 병이나 인생을 수치스러워하며 숨기는 대신 나 이렇게 열심히 싸워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죠. 제가 우울증을 앓았던 기간은 약 20년이에요. 초반엔 운둔형 외톨이 생활이 7년 정도 이어졌고 자해 충동이 강했어요. 이후엔 뒤늦게 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원에도 다녔는데 이때는 자해 대신 자살 충동이 수년간 계속되었죠. 우울증 증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되었던 왕따 문제로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공부를 계속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면서 급작스럽게 시작된 사회적 고립은 곧바로 감당할 수 없는 우울증으로 이어졌어요.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고 친하지 않아도 대화를 나눌 친구가 있고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일상의 틀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런 일상이 무너지자 정신도 같이 무너져 버렸죠.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 무척 아프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의 일상적인 안부 문자나 전화는 비수가 되어 제 등에 꽂혔죠. 그래서 휴대폰을 없앴고 누구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결국엔 아예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운둔형 외톨이가 되고 말았죠. 심할 때는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어요. 집중력, 기억력도 점점 약해져서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할 수 없었고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N수생으로 남아있게 되었어요. 우울증이 계속되는 한 공부를 못할 테니 결국 수험생 생활이 끝날 가망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때는 무기력이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지독하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혐오가 심해질수록 우울증은 더 깊어졌고, 우울증이 깊어질수록 일상은 점점 무기력해졌죠. 이 끝없는 악순환 속에 저는 꼼짝없이 갇혀버렸어요. 급기야 내 몸뚱이 또한 견딜 수 없어졌고, 먹는 것도 죄스럽게 느껴졌죠. 어느 날은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어느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이나 다리를 칼로 긋는 자해 행동을 시작했죠. 하지만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자해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자 이불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오열했죠. 아마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를 읽고 저만큼 아즈카반이라는 감옥의 고통을 이해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울증은 모든 희망을 삼켜버리는 디멘터와 같았으니까요. 디멘터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생물체 중 하나인데, 사람들에게서 희망과 행복, 이런 감정들을 빨아들이고 절망만을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대학교에 합격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계속되는 대입 실패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대학만 가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혐오는 대학에 다니면서 더 심해졌어요. 선배들에게도 누나라고 불리는 신입생, 고등학교를 자퇴한 운둔형 외톨이, 남들보다 한참 부족한 사회성, 못난 외모, 어색한 옷차림 등등. 게다가 또래들이 졸업할 때쯤 입학하는 바람에 생긴 나이 문제는 평생 발목을 잡을 것만 같았죠.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뭉치자 열등감, 불안감, 죄책감, 수치심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운둔형 외톨이일 때 경험했던 자기 혐오는 사실 실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들이 여러 개 생긴 거였죠. 현실 세계에서 제 인생은 한참 뒤처져 있었고 이미 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상대로 열등감을 느꼈어요. 내 존재가 부끄러웠고, 그래서 숨고 싶었고, 이미 망한 것이 분명한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 같아 불행했죠. 그런 와중에 시험 기간이라도 닥치면 목을 맬 나무를 고르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었어요. 남은 답은 자살밖에 없는 것 같았죠. 이미 망해버린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했어요. 그렇다고 망한 채로 비루한 삶을 연명하고 싶지도 않았죠. 죽고 싶지 않았지만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학교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더 이상 길을 건널 때 주위를 확인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엔 자살할 장소와 방법, 날짜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제가 자살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겠죠. 제 인생에서 자살이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그날, 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 시도를 멈췄어요. 하나는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죽지 않고 살고 싶다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자살한 부모님의 시신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라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자살은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걸, 제 부모님은 저의 시체를 보는 것보다 폐인이 된 저를 평생 부양하는 쪽을 택할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나서 깨달은 이 사실들은 자살을 향한 제 의지를 완전히 꺾었어요. 물론 이후에도 자살 충동은 끊임없이 올라왔지만 변한 게 있었어요. 이제는 우울증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에 의미가 생겼죠. 우울증에 맞서서 고통을 참아내는 매 순간 저는 부모님을 살리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 뒤로 이 3년간 저는 삶과 죽음 사이에 갇힌 채 그저 버티고만 있었어요. 자살 충동이 올라오면 계단 난간이든 의자 팔걸이든 내 손목이든 꽉 붙들고 이를 악물었죠. 고통이 모든 감정을 말려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울지도 못했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처럼 당시에 전 한줌 햇살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요.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이 병인 줄 몰라요.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우울증을 병으로 인식하는 거였어요. 우울증이 병인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뜻밖에도 상당수의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는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우울증에 걸리면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울증 회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게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긍정적이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병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만 전 너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에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걸, 그래서 우울증 필터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환자들이 자기가 실제보다 더 못생겨 보이고 더 멍청하게 느껴지고 더 무능력하게 여겨지는 게 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모든 것들이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이라는 걸, 객관적인 현실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항상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고 훨씬 예쁘고 훨씬 성격 좋고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지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우울증에서 많이 회복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진짜 사실이었어요.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은 기회가 있었죠. 그때 제 인생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결코 망한 게 아니었어요. 성격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사회성도 좋았어요. 실제로 전 많은 일들을 해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우울증 때문이었죠. 외모 콤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울을 보는데도 외모에 대한 평가는 우울증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요. 이런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전 자신이 못생겨 보일 때마다 그분이 오셨군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게 우울증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이젠 외모 콤플렉스가
더 이상 자기 혐오로 이어지지 않아요. 우울증의 먹이가 되는 생각 하나는 이렇게 사라졌죠. 생각은 최대한 밀어내기.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부 소진돼 버려요. 공성전 끝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죠.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음의 면역력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를 지켜줄 게 하나도 남지 않아요. 바닥난 방어력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선 일단 고통부터 줄여야 하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그만큼 정신력이 회복되거든요.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최대한 끊어내는 거예요. 생각의 끈 한쪽을 우울증이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말을 들으니 다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나요? 그게 되면 우울증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물론 처음부터 생각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5분 정도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죠. 하루에 딱 5분만 우울증에 잡혀있던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고 재미있는 일,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단 매일 한 번은 꼭 그렇게 해야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규칙적으로 몸에 습관이 배게끔 하면 어느 날 이 5분들이 쌓여 내면의 치유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생각을 끊어내는 방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알아차리기. 이 모든 우울하고 끔찍한 생각들이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걸, 이런 감정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외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차려야 해요. 특히 우울증이 심할 때 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원인을 찾겠다고 과거의 기억이나 상처들을 끄집어내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이때는 자신을 분석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들에 집착하지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순간에는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요. 차라리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죠. 우울증은 우리의 모든 감각에 필터를 씌워 놓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모두 이 우울의 필터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향기로운 냄새도 이 필터를 거치면 생선 썩는 냄새로 변하죠. 그러니 이럴 때는 냄새 맡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우울증이 심할 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능력도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선 생각이란 걸 하면 할수록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땐 지금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불안감 등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그건 제대로 된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울증의 한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향해 이렇게 말하세요. 네가 진짜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거 다 알아. 2단계, 맞서 싸우기. 알아차렸다면 이제 그 생각과 싸워야 할 차례예요. 적을 확인했으니 잡아야죠.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 하나를 발견했다면 거기 압도되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그 즉시 저항하세요. 소리치면서 마음껏 욕해도 좋아요.
그런 생각이 발견되면 저는 머리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면서 그만해, 됐어. 혼자 잘나셨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해요. 이때도 마음속으로 혼자 말하는 것보다 입 밖으로 소리내 말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사람들이 듣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싸움에서 꼭 이길 필요까지는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 처음에는 얻어맞고 뻗는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바보 같은 생각들에게 화를 내고 거부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예요. 100번 싸워 99번을 졌다 해도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생각을 통제한다는 건 우울증이 없는 이들에게도 힘겨운 일이에요. 잘 안 된다고 실망부터 하면 오히려 우울증이 해로워요.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 우울의 정도도 조금씩 줄어들 거고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의 싸움도 끝이 날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가장 중요해요. 3단계, 몸을 피곤하게 하기. 생각과 맞서 싸우려면 미친 듯이 날뛰는 생각 자체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죽을 만큼 피곤하게 만들어서 생각 자체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생각은 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몸을 힘들게 하면 생각도 자연히 힘을 잃죠.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차단도 잘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걷거나 몸 쓰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지쳐 쓰러질 정도까지 걷다 보면 고통스러운 생각이 사그라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하루 종일 매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미스터리 쇼퍼 알바를 한 적도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건 일종의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명상의 핵심은 결국 현재의 감각에 집중해서 생각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걷기는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죠. 같은 원리로 즐거운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일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울증이 심할 때는 명상을 하는 것도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어려우니 걷거나 몸 쓰는 일을 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밖에 나가 물건 3가지 사오기. 몸을 쓰는 활동은 우울증 치료에 약만큼이나 좋은 효과가 있어요. 알바도 좋고 그냥 거리를 걷는 것도 좋아요. 밖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든 몸을 많이 움직이고 엄청 피곤해지는 일이면 돼요. 몸이 피로하면 생각 자체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도 약해지거든요. 단, 운동을 시작하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우울증일 때는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특히 지루하게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되는 헬스 같은 운동은 더욱 그렇죠. 그러다 보면 등록해 놓고도 자주 안 가게 될 거고 결국 난 이것도 못 해내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난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운동을 시작한 건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셈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부담 없이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로운 활동을 선택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이기 위해 처음 했던 일은 다이소에 가는 거였어요. 이 방법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일단 목적지가 확실했죠. 우울증 때문에 에너지도 거의 없는 사람이 무작정 거리로 나간 다음 그 후에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정처 없이 걷다 보면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무기력감이 더 심해지기만 하죠. 그러다 보면 처음의 목표는 금세 잊은 채 다시 침대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처음 외출을 감행했을 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만 가도 숨이 막히고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 한동안 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기도 했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기 전에 목적지와 할 일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면서 외출이 좀 더 편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정신이 앞으로 닥칠 일들을 견뎌낼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짜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 가서 물건 3가지 사오기 이런 미션을 걸고 외출을 시작했어요. 다이소라는 곳이 저렴하면서도 재미있는 물건이 많은 장소라는 것도 장점이었죠. 우울증이 심할 때는 호기심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잖아요. 그런데 물건 3가지 사는 게 미션이니 어쩔 수 없이 진열대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푹신해 보이는 쿠션들, 스케치북의 하얀 종이, 알록달록한 머리끈들, 당근이 달려있는 볼펜, 난생 처음 보는 아이들 장난감. 오랜 우울증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던 제게는 이곳이야말로 신천지였어요. 그날 제가 사온 건 어쩌면 물건이 아니라 호기심 3가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와서 사온 것들을 모아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그냥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사인펜으로 스케치북에 선도 긋고 뜨개질도 한번 해봤죠. 이 미션을 완수하고 제가 얻은 것은 다음과 같아요. 1. 상쾌한 바깥 공기를 쐬고 몸을 움직인 것. 2. 길거리의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잊고 있던 일상생활의 온기를 느낀 것. 3. 뭔가를 결정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4. 새롭고 예쁜 물건들을 보면서 우울증에 대해 잠시 잊을 수 있었던 것. 2년 전 처음으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이소에 다녀왔을 때 이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전 쓰러질 만큼 힘들었어요. 다이소에 다녀오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고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겐 이 시도야말로 위대한 첫 걸음이었죠. 꼭 물건을 사오는 미션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돌아오기, KFC 가서 치킨 한 조각 먹고 오기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미션을 정해서 시도해 보면 돼요. 처음에는 한 장소를 정해서 매일 가다가 외출하는 게 좀 익숙해지면 장소를 바꿔가며 다녀도 좋고요. 대신 출발하기 전에 장소는 명확하게 정하고 가야 해요. 그냥 분위기 좋은 카페가 아니라 스타벅스 땡땡점 이런 식으로요. 목적도 구체적이어야 해요. 서점에 간다면 어떤 작가의 무슨 책을 사오겠다고 미리 결정하고 가야 돼요. 어디든 괜찮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출발한 다음 흔들리지 말고 목적지로 향하세요. 몇 번 하다 보면 예쁜 운동화를 하나 사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필요한 건 일상이지 휴식이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렸을 때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게 우울증에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나을지 선택하는 일이에요. 우울증이 걸렸다고 자각할 정도라면 이미 고통에 많이 시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직장이든 학교든 다 그만두고 한동안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거지 휴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번아웃된 상태라면 적당한 휴식으로 치유될 수 있겠지만 우울증은 상황이 달라요. 우울증 환자는 이미 부정적인 사고에 잠식당한 상태예요. 단순히 보기 싫은 사람들, 하기 싫은 일, 힘든 공부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단계는 지난 거죠. 머리 안에 자리 잡은 우울증 공장은 내가 회사에 있든 집에 있든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우울과 불안을 만들어내거든요. 우울증은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길수록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 몇 달만 쉴 생각이었는데 무기력증 때문에 점점 아무것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외출조차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운둔형 외톨이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혼자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내면을 향하게 돼요. 이때 집에만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줄 외부의 자극도 거의 없죠. 그러다 보면 우울이나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게 돼요. 직장이나 학교같이 소속된 곳이 없고 만나는 사람들도 줄어들면 자존감도 함께 낮아지죠. 우울증은 이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때 최대한 덜 끌려갈 수 있는 방법은 일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일어나면 씻고 하루 3번 제때 밥을 먹고 밤 11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거죠. 이렇게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걷기, 햇볕 쬐기, 바람 쐬기, 공부, 일, 취미생활, 놀러가기 같은 것들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는 만큼만요. 그동안 놀고 쉬는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버거운 일상이 우울증의 원인이었다면 일상의 틀을 세상이 아니라 내게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울증 환자에게는 휴식이 아니라 이렇게 균형 잡힌 일상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도 취침 시간, 밥 먹는 시간만큼은 정말 무조건 지켜야 해요. 일상의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많은 것들이 함께 무너져요. 생체 리듬이 망가지면 뇌뿐만 아니라 몸까지 같이 땅굴을 파기 시작하거든요.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에서는 학교나 회사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억지로라도 아침에 일어나 나가야 하고 하기 싫어도 맡은 것은 해야 하고 주위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잠깐이나마 햇볕도 쬐게 되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다니는 거라도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우울증으로 힘들 때마다
휴학하거나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밑바닥이 없을 것 같은 땅굴을 팠죠. 쉰다고 우울증이 낫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휴학으로 나이만 더 많아지고 남들보다 몇 걸음 뒤처졌다는 현실이 또다시 우울증을 악화시켰기 때문이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자퇴도 휴학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한 활동들을 시작할 거예요. 결국 우울증 치료의 핵심은 일상의 틀을 튼튼히 지키고 그 안에서 잠시 뇌의 주의를 돌릴 일들을 찾는 것이지, 틀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휴식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일상의 틀을 지켜내기가 불가능할 때, 혹은 해야 할 일이 지나치게 많아서 취미 생활이나 걷기, 바람 쐬기, 놀러가기 같은 우울증 치유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잠시 필요한 것뿐이에요. 화를 내는 건 아직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와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족들이 많아요. 방문 잠그고 들어가서 죽고 싶다며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인지 보통 환자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뭐가 문제냐고 다그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아예 대화를 단절하고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내버려 두세요. 가끔 평온한 목소리로 일상적인 말을 조금씩 건네는 건 괜찮아요. 냉장고에 카레 있으니까 데워 먹어. 이처럼 대답할 필요가 없는 말을 매일 하는 거죠. 대화를 거부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자기 상처를 이야기할 만큼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반박 없이 들어주고 내 탓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가족 간엔 남에게는 하지 않을 모진 말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매일 편안하게 말을 건네는 건 신뢰를 쌓기에 좋은 방법이에요.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신호를 꾸준히 보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거부하진 않지만 심하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생각과 달리 긍정적인 신호예요. 화를 내는 건 아직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상대방을 믿고 있고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화를 낼 만큼 아직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울증이 정말 심하면 화낼 힘도 없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를 만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입을 닫고 자살하러 가죠. 대화를 할 때는 일단 맞장구 치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사과를 원하는 것 같으면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속으로는 화가 나고 반박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참아주세요.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인지는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는 게 중요하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세요. 마음의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상대방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그때 엄마가 뭐 하고 있었지? 닭볶음탕 준비하려고 부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기억을 더듬어 퍼즐을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자기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과정 또한 치유에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소통이 좀 쉬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대화하죠. 아이가 유치원에서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으며 울 때 아이의 마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던 경험이 모두 있을 거예요. 방법은 그때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건 그 사람의 존재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과 같아요. 보통 이걸 공감이라고 하지만 그 바탕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환자도 감정 조절하는 걸 배워야 해요. 분노와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이상하게 밖으로 표현할수록 더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환자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받아줘야 하지만 어느 한도 이상을 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도 있어요. 화를 잘 내는 방법,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가족들이 같이 공부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같이 짜보는 것도 좋아요. 치료는 어느 병원에서 받고, 취미 생활로는 뭘 해볼지, 외출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할 건지, 감정일기를 써보는 것은 어떤지 등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다 보면 환자 본인도 우울증에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읽어봤는데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알지 못할 고통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이따금씩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가라앉거나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던 제 친구도 이 책을 봤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책이 나왔으니 우울증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몸을 관리하듯이 마음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